평범한 한 남자의 삶은 두 특별한 여성이 그의 집에 공간을 사는 것을 허락한 후 갑자기 변하게 된다. 그의 이름은 린이며 좋은 직업을 찾고 귀여운 여자와 결혼하는 꿈을 꾼다. 그는 막 졸업했기 때문에 즉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몇 시간 동안 도시를 돌아다닌 후 그는 가까운 곳에서 쉬기로 결심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질문을 하러 다가왔다. 그녀는 장소를 찾고 있었고 자신이 가져온 지도를 보여주었다. 린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여성이 실제로 찾고 있던 곳이 그의 집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이 집에 살고 싶다고 말했고 그제야 린은 자신의 집에 주거 공간을 마련해두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집의 주인이라고 말했고 이로 인해 그들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버스에 있는 동안 그 여자는 자신을 릴리라고 소개했다. 몇 시간의 여행 끝에 그들은 린의 집이 있는 도시에 도착했다. 린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릴리의 옷걸이가 갑자기 떨어졌고 그녀의 손도 떨어졌다. 이 때문에 린은 릴리의 옷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린은 릴리가 쉽게 자신의 옷을 들고 있는 것에 놀랐다. 그들은 계속 걸어갔고 린은 갑자기 릴리의 이상한 귀를 보았고 그것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릴리가 귀를 보았을 때 그녀는 린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린은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릴리는 그녀에게 그곳에서 도망치라고 강요한다. 잠시 후 다시 귀가 그녀에게 돌아왔고 릴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변신하기로 결심한다. 린은 놀라며 릴리가 거부하는 순간 한 여성 뱀파이어가 공격해오고 이 두 여성은 싸움을 시작한다. 뱀파이어가 날아가더니 갑자기 사라졌고 릴리는 린에게로 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뱀파이어가 린에게 접근하자 릴리는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고 그래서 뱀파이어는 도망친다. 릴리는 돌을 집어던져 뱀파이어에게 쏘아보낸다. 뱀파이어가 쏘자 뱀파이어는 갑자기 사라진다. 릴리도 인간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녀는 린과 함께 집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 그가 걷자 린은 그를 걱정하며 쫓아갔다. 그래서 린은 릴리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라고 안전하게 지내라고 말했다. 그들이 린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을 보여주었고 그 후 릴리를 침실로 데려갔다. 다음 날 린은 릴리의 비명소리에 갑자기 깼고 그래서 그는 즉시 그녀를 보러 갔다. 그녀는 린의 고양이인 레일리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린은 그녀에게 자신의 개가 해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릴리는 TV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창문을 열자 그들은 밖에 날아다니는 많은 돌을 보았다. 릴리는 그들을 보고 갑자기 변했다. 린이 창문을 닫자 그 밤에 뱀파이어가 된 돌들이 그녀의 집 창문을 강제로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린을 데려갔고 이것은 다시 두 여성 간의 전투를 시작하게 했다. 린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고 그들이 싸우는 것을 멈추도록 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뱀파이어의 배가 갑자기 고르륵거렸다. 이 때문에 린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이때 그 여성이 자신을 비비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비비안이 자신의 집에 공간을 사려고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린은 두 명의 주민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고 이에 동의했지만 릴리는 갑자기 반대했다. 이 때문에 둘은 다시 싸웠고 릴리는 창문을 부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린의 혼란 속에서 그녀는 릴리에게 공간을 정리하라고 요청한 후 비비안의 방으로 따라갔다. 비비안이 물건을 밖에 두고 나갔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들을 가져오기 위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지갑을 꺼냈을 때 돈은 더 이상 없었고 그녀에게는 오직 나뭇잎만 있었다. 그녀는 아마 그날 밤 릴리와 싸울 때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녀는 새 같은 소녀를 탓했다. 그녀는 울며 린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무덤이 근처에 있는지 물었다. 린은 비비안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녀가 집에 머물도록 허락했다. 그녀는 비비안에게 다시 돈을 가지게 되면 집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맛본 후에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릴리는 갑자기 렌의 전화벨 소리를 듣고 그녀에게 전화를 건네주기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렌이 전화를 받자 그녀는 자신을 여자로 부른 사람에게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회사의 면접 요청이었지만 그 여성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그녀에게 사무실에 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여성은 다시 그녀를 호출했습니다. 그녀는 앞에 있는 전화기를 찾으라고 지시받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손을 사용하고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위를 바라봤을 때
그는 자신이 본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전화에서 손을 떼라는 말을 들었고 그때 그는 이곳에서 불편함을 겪게 되었다. 그가 눈을 뜨자 그는 큰 집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이 저절로 열렸고 잠시 후 원소의 변호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앙문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변호사는 그곳을 급히 떠났다. 그가 방에 들어가자 그는 그를 불러서 불평하라고 한 여성을 보았다. 그 여성에 따르면 그는 35번 사무실에 있는 놈의 사무실에 있었다. EN35 외부에서 그는 자신을 레이븐이라고 소개하며 그가 자신의 상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븐은 렌에게 다가오라고 요청했고 그의 눈을 보았을 때 놀라서 레이븐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라고 했습니다. 렌은 왜 그가 불려왔는지 물었고 그는 이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고 상업적인 회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븐은 솔직하게 그가 스페이스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스는 제국의 천장을 소속한 부서로 세상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세계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렌은 그가 세계를 파괴할 목적을 가진 이들이나 천국의 몸을 진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진 이들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렌은 그의 두 친구 릴리와 비비안이 그가 이 직업의 예비시험을 보게 만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갑자기 방으로 끌려갔고 레이븐은 그가 이 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더 명확하게 설명했다. 먼저 그는 릴리와 비비안과 같은 더 많은 친구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생물들은 아웃캐스트라고 불린다. 둘째, 그는 인류의 진화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흐르게 하려는 어떤 그룹도 저지하는 데 레이븐을 지원할 것이다. 그는 또한 자신의 주민들을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렌은 만약 그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 레이븐에 따르면 그의 기억은 이틀 동안 전송될 것이고 릴리와 비비안은 그의 집을 떠나야 한다. 그들은 다시 레이븐의 사무실로 돌아갔고 렌은 이 일에서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레이븐은 그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들은 나쁘지 않으며 세상에서 안전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의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는 계약서를 릴리와 비비안에게 보여주고 일어난 일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다. 둘 다 레이븐을 알지 못했지만 렌이 그들을 잘 돌보도록 서명했기 때문에 비비안은 레이븐이 사냥꾼 편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또한 대화 중에 이 악마 사냥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비비안은 이 사람들이 반인반수의 피를 가진 하이브리드 괴물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들처럼 사냥꾼의 적이며 긴 전쟁 동안 서로를 파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종교단체를 통해 그들과 연결되어 위협이 되었다. 비비안은 악마 사냥꾼들이 그들을 발견하면 렌이 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집을 떠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렌이 쉬고 있는 동안 그는 다른 곳에 있는 꿈을 꿨다. 그는 이것이 단지 꿈이라도 생각하여 자신을 때렸지만 마치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다쳤다. 그는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자신을 쫓고 있는 몇몇 사냥꾼들을 발견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고 한 사냥꾼이 그를 공격했으며 이때 릴리의 도움으로 깨어났다. 그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자 사냥꾼의 머리카락을 얻었다. 이것을 본 비비안은 그에게서 어두운 마법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릴리에게도 그것을 느끼게 했고 릴리는 그 냄새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비안은 수년 전 이집트 마을에서 두 명이 금광 캐는 사람에게서 얻은 링 옷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링이 꿈에서 겪는 경험이 특별하다고 걱정하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금광 캐는 사람들은 그녀가 그들 중 한 명이 된 후에 악의 힘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의 마법을 사용해 보려 했지만 놀랍게도 잘 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기술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갑자기 깨어난 릴리에게만 효과가 있었고 린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갑자기 레이븐이 그녀에게 전화해 다음날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그녀가 레이븐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금광 캐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 놀랐다. 갑자기 레이븐이 금광 캐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린은 자신이 들고 있는 대검을 느꼈고 레이븐에 따르면 그것은 전함을 베는 검이었다. 그들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레이븐은 데이터 터미널로 안내했다. 그는 임무 중 생명이 위험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린은 이 사무실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레이븐은 그녀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항상 새로운 육체를 찾아서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이로 인해 그녀는 이 사무실에서 이름 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그 후 레이븐은 그녀를 향상센터로 데려갔다. 그들은 새로운 연구원으로서 향상 테스트를 수행해야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할 신체 조정입니다.
레이븐은 관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와서 린에게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합니다. 레이븐이 두려워하자 그녀는 기계에 들어가려 했고 레이븐은 그녀가 들어가도록 강제로 밀쳤습니다. 그 후 레이븐은 증강시험을 시작했고 갑자기 사라지자 레이븐은 걱정이 되어 그녀가 올바른 버튼을 눌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레이븐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얼마 전에 꿈꿨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걸어가고 있을 때 데이터 단말기가 활성화되어 레이븐이 다른 버튼을 눌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증강시험은 특별합니다. 린은 이 생물이 말을 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매우 추운 것을 느끼자 도구에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하지만 데이터 단말기에 따르면 그녀는 도리머니 아니면 마법이 없기 때문에 질문에만 대답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계속 걸어가면서 그녀는 단말기에 그 장소에 대해 물었다. 단말기는 그들이 꿈의 차원이나 현실 세계와 평행한 공간에 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린이 그곳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린은 갑자기 무언가를 듣고 잠시 후 그녀가 처음 그곳에 왔을 때 공격했던 말들이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데이터 단말기는 재빨리 그녀의 뒤에 서 있었고 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그중 하나가 공격하자 그녀는 저항했지만 다른 두 마리가 급히 달려와 그녀를 가격했다. 안타깝게도 어떤 것이 작동했고 그것은 그를 말발굽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대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추가 공간에서 얻은 단단한 보호대입니다. 갑자기 말들이 비명을 질렀고 그들의 리더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린은 빠르게 걸어갔지만 말의 리더는 여전히 그에게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를 때렸지만 보호대가 다시 그를 보호해 주었고 이로 인해 말발굽이 부서졌습니다. 말들은 그가 이 지역에 온 목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린은 자신이 단지 한 등산객이라고 말했지만 말들은 곧 그의 냄새로 그가 있는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 후 그는 이 말들로부터 이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말들 외에도 배고픈 작은 말들도 그곳에 오고 있었다. 린은 말의 대장과 약속을 했다. 만약 그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 준다면 그의 손가락을 고쳐줄 의사를 찾겠다고. 그는 제안에 동의했고 곧 사람들의 오두막이 있는 마을로 그를 데려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린은 오두막에 들어가 나무로 된 기둥을 보았고 그 위에 무언가가 쓰여 있었으며 그것이 그에게 익숙하게 보였다. 갑자기 전체 지역이 불타기 시작했고 몇 순간 후 바람이 점점 세차게 불었다. 그는 즉시 발견한 나무 기둥을 가져갔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 그 후 린은 그가 얻은 방패에 대해 언급했으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상하게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때 레이븐은 그가 다른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그것에는 반응 속도, 힘, 회복 속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린은 꿈의 차원에 대해 질문하므로 그녀는 이 평행 세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녀는 일반인이 특별한 기술 없이 그곳에 갈 수 없다고 언급한다. 이로 인해 린은 그녀가 전에 잠을 잘 때 그곳에 간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얻은 나무 막대를 보여주고 그것을 레이븐에게 준다. 그녀는 오두막에서 가져온 나무 막대를 기억하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다. 나무 막대를 떠나기 전에 레이븐은 그녀에게 유럽에서 받아야 할 새로운 임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비행기표도 준비되어 있고 그녀는 릴리와 비비안이 함께 이 나라로 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날이 오고 그들은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비행기 안에서 요크포드에 대해 이야기한다. 레이븐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테넷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이 비행할 때 그들은 머무를 호텔로 간다. 린은 데이터 터미널에서 지도를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그녀는 데이터 터미널과 대화하려고 하지만 갑자기 레이븐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린은 지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때 레이븐은 데이터 터미널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그래서 레이븐은 즉시 데이터 터미널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비비안은 자신의 개에게 주변을 살펴보라고 요청하고 개는 곧 그녀에게 보고할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래서 그녀는 린에게 그들이 위험하니 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자신을 산바라고 소개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그들이 찾고 있는 요크포드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이 땅이라고 하자 린은 새로운 테넷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도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산바는 그들이 요크포드 성에 가기로 결정하면 유령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이 방으로 돌아갔을 때 비비안은 린에게 호텔의 악마 도둑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녀의 개가 발견한 악마 도둑이 이 지역에 퍼져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산바가 이 악마 도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들은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다른 발코니를 보았을 때 그들은 산바가 자신이 악마 도둑이라고 즉시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다.
비비언은 이것을 비웃었다. 그녀는 악마 도둑이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백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단지 가장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가 그들의 방에 거의 들어가려 할 때 삼바는 그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균형을 잃어 넘어졌다. 다행히 린이 그의 손과 발을 빨리 잡았다. 비비언이 그를 의심하지 않도록 삼바는 그들에게 그의 개가 찾은 같은 종이를 보여주었다. 린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기 위해 그는 다음날 그들을 욕포드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다. 비비안은 삼바가 악마 도둑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일을 정리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들이 기차를 타고 요크포드로 가는 동안 뉴스에서 앵거스라는 남자가 자신을 소개하며 요크포드 성에서 유령을 봤다고 말하는 인터뷰를 보았다. 그들은 또한 영국 정부가 성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비비안은 그곳에서 나타나는 유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는 3명의 관광객이 기차에 타고 들어왔다. 비비안은 그들도 보상을 받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머물 곳으로 바로 가게 되었고 앵거스가 감옥의 소유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비비안과 릴리가 방으로 가는 동안 삼바는 앵거스에게 요크포드 성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앵거스는 그가 아는 것과 성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난 후 린은 비비안에게 앵거스에게서 발견한 것을 전하러 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개를 통해 성에 대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발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은 그들이 찾고 있는 새로운 감옥이 전해지는 유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린이 그들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삼바는 그가 들고 있던 사진을 거의 빼앗을 뻔했다. 린은 그것을 잡아내고 삼바가 여동생이라고 부른 여자의 사진을 보았다. 린은 왜 그녀가 강력한 감옥에 있는 여동생과 함께하지 않는지 물었다. 삼바는 그의 동생이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그가 감옥이 된 이유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밤이 지나고 기차에서 함께한 3사람은 앵거스와 함께 성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알고 보니 삼바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린이 자고 있는 동안 비비안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삼바가 떠났다고 말해주기 위해 일어났다. 비비안은 또한 그들과 함께한 3명의 감옥 여행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찾고 있는 새로운 감옥이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되어 성으로 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꿈꾸고 있는 릴리에게 가기로 했다. 그녀는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동안 앵거스와 그의 친구들은 삼바가 차 위에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앵거스의 개들이 한 마리가 나와서 삼바는 깜짝 놀라 공격당했다. 린과 그녀의 아이들은 성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때 무언가가 활성화되어 린은 새로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눈을 통해 린은 릴리가 다시 자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녀를 확인하러 갔을 때 릴리는 갑자기 배가 고픈 바위 위에 무릎을 꿇었다. 비비안은 성으로 가는 속도라고 말했다. 그들은 성에 들어갔고 몇 분간 걸은 후에 그들은 장소에 도착했다. 앵거스와 다른 개들 외에도 삼바도 그곳에 있어 감옥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린과 아이들이 성 주위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뭔가를 듣고 앞에 불빛을 보게 된다. 그들이 감옥 제복을 입은 삼바를 보았을 때 비비안은 그를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소리를 듣고 성에 도착했지만 몇 분 후에 또 다른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급히 숨는다. 이 무리를 쫓아내기 위해 비비안은 그들을 겁주기로 한다. 계획은 성공했고 갑자기 그곳에 나타난 감옥 무리를 겁주었다. 그때 릴리가 성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워버린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글씨가 새겨진 돌을 보았을 때 린은 데이터 단말기를 사용해 번역한다. 그 후 비비안은 릴리에게 거기서 보여주는 대로 하도록 가르친다. 이로 인해 그들은 아래의 비밀 터널을 보고 데이터 터미널이 새로운 감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삼바는 큰 바위를 보고 인칸테이션 종이를 사용해 그것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는 아래의 구멍을 발견했지만 그가 바위에 놓은 인칸테이션 종이가 사라져버려서 큰 바위가 그를 치기 전에 구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새로운 감옥을 찾고 있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앵거스를 보았다. 감옥에 온 진짜 목적을 알기 위해 비비안은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자신을 유령처럼 보이게 하기로 생각했다. 앵거스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유령 이야기가 막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이 지역에 오게 하고 그의 사업이 이익을 가져오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비비안의 마법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앵거스에게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떠나줄 것을 요청했다. 릴리는 바닥에 쓰여진 글자를 보았고 비비안은 그것이 악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되는 마법의 문자나 룬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령 감옥이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비비안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고 이곳에 덮인 편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바닥을 만졌을 때 편지의 룬이 그녀의 마법의 힘에 반응했다. 갑자기 쏟아지는 에너지가 그들에게 날아왔지만 린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 구해주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즉시 그 지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멀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큰 별을 보았다. 그들은 재빨리 일어섰고 별이 그들 위로 지나가자 릴리가 그것을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갔고 그래서 린과 비비안도 그녀를 쫓았다. 릴리가 감옥에 빠지자 비비안이 그녀를 재빨리 구했다. 한편 산바는 린과 그녀의 아이들이 도착한 지역에 도착하고 그녀가 룬 편지에 닿았을 때 많은 흐름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 비비안과 릴리가 바닥에 도착했을 때 린도 감옥에 떨어진다. 그 후 아이들은 그들 앞에 반짝이는 금색 별을 본다. 그들이 보물에 거의 닿을 때 린이 즉시 그들을 멈춘다. 그 순간 보물이 이동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것이 단지 감옥임을 알게 된다. 린은 그들에게 탓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보물이 없고 단지 감옥만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감옥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지만 두 별이 그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다. 릴리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갑자기 약해지고 비비안도 마찬가지다. 린이 창을 멈추려 할 때 그들은 창이 멈춘 것에 놀랐다. 아이들의 힘도 되살아나 그들은 창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떠나기로 결정했다. 산바가 흐름에서 탈출한 후 그녀도 린과 아이들이 겪었던 또 다른 감옥을 경험했다. 린, 릴리, 그리고 비비안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유령 기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쫓았다. 릴리는 유령 기사 중 한 명을 공격하고 쓰러뜨렸으며 그 앞에 창도 파괴했다. 그 후 비비안이 다른 유령 기사를 막을 방법을 찾았다. 릴리는 적에게서 가져온 검에 글자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비비안이 그것을 읽으면서 그들은 또한 창에 대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 창이 악마를 보내는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유령 기사들이 창이 창에서 제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켜보고 있었다. 창이 성가셨기 때문에 린은 그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위를 올려다보자 뭔가 느꼈다. 그것은 창으로 둘러싸인 창이었다. 산바가 계속 걸어가던 중 그녀는 창에서 강한 영혼의 힘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았다. 갑자기 그들은 창이 창에서 제거되는 진동을 느꼈고 무언가가 갑자기 위에서 타올랐다. 그들은 산바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동시에 많은 유령 기사들이 나와 그들을 둘러쌌다. 비비안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고스트 나이트를 공격했는데 그것은 산바였다. 그는 그들에게 적을 상대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비행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산바는 자신이 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결국 바닥에 떨어졌다. 고스트 나이트가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산바는 그들을 공격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자마자 산바는 적을 하나씩 공격했다. 한편 렌과 그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고스트 나이트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비비안은 자신의 힘이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그 후 그녀는 렌과 릴리에게 시간을 물어 그가 기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렌과 릴리는 그들을 공격하는 유령 기사들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산바가 계속 공격하는 동안 그는 갑자기 탄약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유령 기사들에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비비안이 기술을 마치자 그녀는 즉시 그것을 유령 기사들에게 사용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힘이 마법의 돌에 의해 흡수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하늘로 붉은 빛을 쏘아 올렸고 잠시 후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져 성 주변을 휘돌았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악마를 보았다. 그가 내려올 때 렌의 방패가 활성화되었고 그 악마는 산바와 함께 그것을 가져갔다. 그가 떠난 후 비비안과 릴리는 즉시 그 악마를 따라갔다. 그들이 멀어지자 악마는 즉시 렌과 산바를 꺼냈다. 비비안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그들은 동시에 붉은 달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악마가 갑자기 그 악마의 이름을 언급하자 놀랐다. 그 후 그는 렌에게 그가 그의 악마인지 물었다. 터미널 데이터가 그들의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말할 때 그들은 그 악마가 그들이 찾고 있던 새로운 악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이작스라고 소개했고 산바가 깨우자 그와 놀다가 산바가 꺼내지자 갑자기 그를 놓아주었다. 렌은 성에서의 악마의 밤을 떠올리며 걱정했다.
그래서 이작스가 이를 들었을 때 그는 즉시 성에 있는 운석을 샀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발견될까 걱정했습니다. 이작스는 이 사람들에게도 즉시 운석을 쏘았지만 렌이 그를 막았습니다. 이작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때 렌은 그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이작스도 외계인임을 알게 되었고 렌의 임무는 마법의 돌을 통해 포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브는 이작스의 외계선이 영국에서 비행 중 실수를 했다고 말해주었고 그래서 그는 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작스는 비비언이 청소하고 침실로 바꾼 오래된 회사로 갔습니다. 비비언은 청소할 때 무언가를 보았다고 기억하고 그것을 렌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렌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것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했다. 비비안이 그 안에 적힌 내용에 대해 물었을 때 렌은 갑자기 그것이 꿈의 차원에서 본 것과 같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잃어버렸던 꿈의 차원에서 얻은 돌판을 가져왔지만 점검을 하던 중 다시 발견했다. 비비안은 렌이 어렸을 때 꿈의 차원에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렌은 레이븐에게 그의 사무실로 향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걷는 동안 한 여자가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고 듣고 있을 때 여자가 그를 보고 말을 건네자 렌은 그것을 다시 말했다. 레이븐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좋지 않은 상태로 보였다. 이는 지구로 향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테넷이 예상치 못하게 그들로부터 895개의 태양이 먼 행성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이븐은 그에게 이 행성에 가서 새로운 테넷을 가져오라는 임무를 줍니다. 렌은 투덜거리고 있었지만 레이븐은 그를 무시했고 그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이븐은 카이퍼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보여주었고 변형된 터미널을 통해 렌은 놀라운 순간 이동 기능을 사용해 그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우주선을 타고 레이븐이 언급한 행성으로 갈 것입니다. 이 행성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레이븐은 이 임무에 함께할 해양 전문가를 데려왔습니다. 그가 일찍이 노래하는 모습을 본 여성은 칸에 들어왔고 그녀는 레이븐이 말한 해양 전문가입니다. 렌은 그녀가 자신의 테넷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이 여성은 자신을 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인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지구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이작스가 놀라운 것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렌은 그를 두 번째 조수로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터 터미널은 그들을 카이퍼의 놀라운 기지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을 안내해줄 외계인 여성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그들이 사용할 놀라운 우주선으로 데려갔고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데이터 터미널이 그들에게 우주선에 탑승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렌은 그것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으며 데이터 터미널은 그들이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더 작은 우주선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무가 끝난 후 렌은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놀라운 우주선을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우주선에는 그들을 조종할 것이라고 말하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비행기가 활성화되어 그들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들은 카드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터미널 데이터가 그들에게 더 작은 놀라운 비행기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놀라운 비행기의 경쟁자들에게 갇혔고 선장이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 다음 공중선으로 옮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터미널 데이터는 렌에게 더 작은 놀라운 비행기로 이동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놀라운 비행기의 위치로 갔고 터미널 데이터가 그 비행기를 조종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놀라운 비행기의 출구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개방을 위한 제어는 터미널 데이터에 의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작스는 그것을 열 사람 되기를 기도하며 그의 악마로서의 힘을 사용해 출구를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놀라운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행성에 들어서자 바다에 떨어졌다. 비행기에서 나온 후 유이는 인어로 변신했고 곧 렌을 녹아내리는 것에서 구했다. 렌이 깨어났을 때 그는 꿈의 차원에 있는 오두막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터미널 데이터에 따르면 그는 녹아내림으로 인해 영혼의 불안정성 때문에 다시 꿈의 차원에 갔다. 하지만 그의 실제 시체는 유이에 의해 구출되었고 그들은 그의 상태도 알게 되었다. 갑자기 그들은 무언가를 듣고 그가 나가자 레드 울브스가 블루 울브스를 공격하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공격할 때 렌은 자신의 방패로 그것을 막기 위해 재빨리 다가갔다. 이 때문에 레드 울브스는 즉시 이동했다. 늑대의 리더가 그가 약속한 의사에 대해 묻고 그를 보내지 않자 그는 다음번에 다른 의사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한다. 그가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늑대의 리더는 그를 계속 믿고 있다. 그 후 그는 그곳에 왔을 때 마지막으로 얻은 것에 대해 묻는다. 늑대는 그의 글씨를 위식에서 사용되는 잃어버린 국제 언어로 인식한다. 렌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터미널이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알린다.
이로 인해 그는 실제 몸으로 깨어난다. 터미널은 그들에게 그들의 새 친구가 만든 비행기의 일부를 볼 수 있는 지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도 감지되었고 그중 하나는 바다에 있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릴리는 비비안이 요리한 모든 음식에 마늘이 들어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때문에 릴리는 그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이 약해질까 걱정했다. 하지만 잠시 후 릴리의 걱정은 사실이 되었고 그녀는 갑자기 약해지고 정당성을 잃었다. 몇 초 후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비비안을 자신에게서 물리쳤다. 그녀가 집을 거의 떠날 때 비비안이 그녀를 멈추고 왜 릴리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사이 렌과 다른 이들은 1층에 있는 장소로 갔고 몇 시간 동안 걸은 후 그 지역에 도착했다. 이작은 비행기의 일부를 자르기 시작했지만 그가 끝냈을 때 그곳에 테넌트가 없다는 것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다. 데이터 터미널은 그것이 화물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분석에 따르면 테넌트가 화물칸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바다에 있는 비행기의 다른 부분으로 갔다. 유이는 즉시 물로 뛰어들어 이너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녀는 누군가를 물속에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렌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갑작스럽게 이작은 렌을 선택해 바다로 던졌다. 렌이 깊은 바다로 빠지자 숨을 참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물속에서도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유이가 인어로서 가지는 능력 중 하나로 그들 주변의 물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숨 쉴 수 있는 것 외에도 그녀는 강한 압력에 면역이 되었다. 그들은 거의 바다로 돌진하려고 했을 때 큰 물고기가 나타났다. 그 물고기가 거의 그들을 공격할 뻔했기에 유이는 즉시 큰 문어로 변신했고 그로 인해 큰 물고기가 겁을 먹고 멀리 뛰어올랐다. 유이는 문어 외에도 망치상어 같은 다른 해양 생물로도 변신할 수 있다. 그녀는 린에게 뒤에 있도록 요청해 그들의 이동 속도를 높였다. 그들이 바닷속에 도착했을 때 화물선실을 보았다. 유이는 바다 물고기로 변신하여 화물선실 주위를 정리해 린이 그곳을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이 선실을 열었을 때 여전히 그곳에 새로운 세입자를 보지 못하자 린은 레이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이는 무언가를 느끼고 그녀가 선실을 열었을 때 아기 용품과 큰 알이 있는 것을 보았다. 린이 레이븐과 이야기할 때 그녀는 화물 캐비닛 내용을 보여주었고 레이븐이 유이가 들고 있는 알을 보자 그들이 찾고 있는 세입자라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레이븐과 이야기한 후 알을 해변으로 가져가서 알을 지구로 가져갈 비행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비행기가 도착했고 레이븐도 그 안에 있었다. 그들이 들어가자 레이븐이 린에게 이 비행기가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그들은 레이븐이 다른 세계의 인어의 알이라고 생각하는 알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세계에서 발생한 종말로 인해 그곳에 살던 종들이 멸종했으며 그 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다. 임무가 끝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방주위의 혼란에 놀랐다. 그들은 리리가 묶인 비비안을 보고 그녀가 정상적인 행동으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알았다. 비비안이 설명하고 있을 때 릴리는 다친 상태에서 벗어나서 린을 공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호막에 막혔고 그때 유이가 들고 있는 알을 음식으로 여기고 느꼈다. 그녀는 다시 공격하려고 했고 운 좋게도 이자크가 그녀를 멈췄다. 이자크가 그녀를 멈추는 동안 비비안은 그들이 임무에 있을 때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린은 릴리를 레이븐에게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데이터 단말기는 릴리를 텔레포트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자크는 다른 방법이 있었고 비비안은 텔레포트에 능한 좋은 악마들에 대해 이전에 들었던 것을 기억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레이븐의 사무실에 도착했고 그는 저녁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리리가 이자크를 떠나 레이븐의 다리를 가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레이븐은 리리를 찾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리리가 진정되자 레이븐은 그녀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다. 리리는 붉은 달을 볼 수 있다고 대답했고 그 붉은 달 위에는 바다에서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하며 공격했지만 레이븐은 리리의 머리를 가격했고 이것은 그녀를 잠들게 만들었다. 리리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레이븐은 리리의 진화의 징후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녀가 곧 일반적으로 새로운 능력을 얻을 것임을 의미했다. 그런 다음 레이븐은 린에게 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강화센터를 사용하라고 말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릴리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많은 일들을 기억할 수 없지만 자신이 뭔가 잘못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린은 다른 사람을 첫 번째 집으로 보낸 후
레이븐 사무실로 가서 릴리가 괜찮다고 전했다. 하지만 레이븐은 린에게 릴리를 지켜보라고 하며 붉은 달이 뜨는 때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달력을 확인하고 다음 붉은 달이 내일 발생할 것임을 알았다. 레이븐은 그날 할 일이 많아 모든 것을 린에게 맡기고 릴리를 지켜보라고 부탁했다. 린은 세상으로 돌아가 캠핑밤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갔다. 그녀는 길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고 그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집에 돌아오자 비비안이 냄새나는 음식을 요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린은 그 효과에 대해 망설였고 조금만 떨어져도 콘크리트 바닥을 태울 수 있다고 했다. 붉은 달밤에 그들은 산에 캠프를 차렸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릴리는 변하지 않았고 모두 잠들었다. 그들이 모두 잠든 사이 릴리는 매운 음식을 계속 먹고 있었다. 릴리가 나가자 그녀는 달을 보았다. 린이 갑자기 깨자 그녀는 즉시 릴리를 확인하러 나갔다. 다른 사람들도 밖에 있었고 릴리의 새로운 변신을 보았습니다. 릴리가 그들을 공격하려 할 때 이자크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방어 마법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릴리의 모습이 완전히 거대한 생물로 변한 것에 놀랐습니다. 데이터 터미널은 그것이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린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고 가까이 가자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를 벌했습니다. 릴리가 비명을 지르자 두 남자가 그것을 듣고 그녀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비안은 릴리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만든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반면에 릴리를 잠들게 만든 것은 릴리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그들에게서 도망쳐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를 쫓기 시작했다. 린은 이작스에게 그의 힘을 사용하고 릴리를 막으려고 하라고 말한 다음 비비안에게 릴리 뒤에 가라고 요청했다. 이작스가 릴리를 막으려 할 때 그는 릴리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비비안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 릴리를 멀리했다. 이 순간 린이 릴리를 붙잡고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갑자기 그들은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것은 유이였다. 비비안은 이너의 노래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이 때문에 릴리가 진정했다. 릴리가 잠들었을 때 그녀는 새의 형태로 변하고 잠시 후 인간의 형태로 변했다. 비비안과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린은 릴리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가 자신의 집 위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릴리를 안으로 데려갈 수 있을 때 그녀는 이 남자 중 한 명에게 공격당했고 갑자기 평온을 잃었습니다. 릴리는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꿈을 꿉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파도 속에서 금속 조각이 나오고 그것은 차가웠습니다. 다른 손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졸린 기분이 들어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집에 있었고 그래서 린의 집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나가려고 했지만 공격을 당하고 집에 경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때 공격한 두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신들이 친구라고 말하며 피해 세력 또는 비비안이 그녀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즉시 믿지 않았고 그래서 이 남자들은 잠시 그녀를 감추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남자가 다시 잠들게 만들었다. 그들은 비비안에게도 집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그녀가 거의 나가려고 할 때 남자들이 그것을 보고 잡으려 했다. 그 사이에 비비안은 집안에서 의식을 잃은 린을 발견하고 그녀를 깨웠다. 그들이 릴리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린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이 남자들이 릴리를 납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릴리를 정말 잡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때 비비안의 개가 나타나는데 그 개는 예전에 릴리의 보호자 중 한 마리였다. 린은 데이터 단말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발견한 것들로부터 릴리가 한 공장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린은 이 근처에 있는 한 산업용 집을 알고 있으며 릴리가 거기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 그들은 수색을 가속화하기 위해 서로 헤어져서 릴리를 찾기로 결정한다. 한편 릴리의 보호자 중 한 명은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장벽이 있는 공장을 이용한다. 비비안은 개들을 보내 이 지역을 조사하게 하지만 그중 한 마리는 이 장벽에 감명을 받는다. 그들이 돌에 접근할 때 그들은 또한 건물을 둘러싼 검은 불을 느낀다. 유이와 이작스는 다른 건물로 갔지만 그들이 들어가려 할 때 이작스가 갑자기 문을 놓쳤다. 이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은 그들이 건물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비비안은 건물에 돌을 던지려 했고 그들은 이 불이 닿는 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종류의 마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는 그것이 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전 임무에서 본 것에 따라
그녀는 그가 모든 마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비안이 린을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들은 릴리의 유괴범 중 한 명인 유한에게 발견되었다. 그는 그들과 마주치고 즉시 공격했다. 다행히도 비비안이 그의 공격을 즉시 막았다. 애완이 성스러움으로 변해 비비안을 여러 번 공격한 후 도망쳤다. 이자크가 그들이 괴롭힌 자들과 함께 놀기 위해 강화되었을 때 비비안은 계속해서 애완과 싸웠다. 비비안은 그를 부상시켰고 그에게 그는 쿤티스 문인지 물었다. 린이 어두운 불길이 있는 건물의 일부분에 도착했을 때 비비안의 정지가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는 재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또 다른 성스러운 존재에게 직접 공격당했다. 비록 그가 자주 린을 공격했지만 그의 무기는 그를 저지할 뿐이었다. 그가 적으로부터 막 도망쳤을 때 그의 데이터 터미널이 와서 그에게 싸우라고 했다. 그것은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쳤고 그래서 적이 다시 공격해왔다. 그녀는 그것을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너무 높이 점프하여 신체의 추가를 잊어버렸고 이로 인해 그녀는 곧바로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녀는 불의 공격자를 보았을 때 적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방법을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열고 릴리의 위치로 갔다. 그들은 거의 이 장소를 바닥을 통해 떠나려고 했지만 적에게 잠겼다. 잠시 후 비비안은 그녀가 때린 유한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다. 유한의 형이 비비안이 문 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즉시 그녀가 릴리를 훔쳤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함께 가도록 강요했다. 이 때문에 린은 그들에게 자신의 설명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진정하고 린이 비비안과 그들의 집단에 대한 정지된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둘 다 일어날 직업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든 공격자들이 힘을 되찾을 순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교도관들이 나타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린은 그들과 이야기하려고 시도했고 교도관들에게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할 때 그녀는 즉시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적의 총격이 멈춘 후 린과 두 사람은 재빠르게 도망쳤지만 적은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보호하는 동안 비비안도 다른 교도관들을 방해할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릴리도 반격을 시작했고 교도관들을 분리하기 위해 건물을 떠났습니다. 린은 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남은 감옥 괴물을 막기 위해 터미널을 사용해 건물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적은 순간이동을 할 수 있어서 감옥 괴물들이 그들을 즉시 붙잡았다. 린은 여성 감옥 괴물과 맞섰고 리더와 다른 감옥 괴물들은 린의 동생들과 싸웠다. 그녀가 린을 공격할 때 린의 보호막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었다. 여자는 린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했다. 린이 자신은 단지 인간이라고 말했지만 여자는 믿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힘과 속도를 가진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여자는 린이 새로운 종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녀를 잡아가서 연구하고 싶어 했다. 린이 그녀를 공격하는 동안 여자는 계속해서 린을 공격했다. 그가 공격 중에 린을 쏠 기회를 얻을 때까지. 그가 펜자 제랑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재빠르게 그곳으로 갔다. 펜자 제랑의 형제들은 총알에 공격당했고 그래서 유한은 즉시 적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는 펜자 제랑을 막아냈지만 적의 리더에게 공격당했다. 린이 갑자기 그곳에 나타났고 잠시 후 릴리도 도착했다. 릴리가 유한의 상태를 보았을 때 그녀는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펜자 제랑의 리더가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저지했다. 릴리는 불의 토네이도를 만들어 적에게 발사했다. 교도소장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구를 사용했고 토네이도가 사라지자 그들은 린 집단이 도망쳤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숲에 도착했을 때 비비안도 왔다. 잠시 후 유이와 이작스가 그들의 위치에 도착했다. 유이는 치유 마법을 사용해 애완을 치료하려 했다. 몇 분 후 그녀는 그를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갑자기 교도소장이 그들을 공격했으며 그가 그들을 공격하려 할 때 이작스가 갑자기 그를 막았다. 알고 보니 교도소장도 그곳에 있었고 그는 이작스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의 검은 그에게 도달하기 전에 날아갔다. 그는 더 많은 검으로 다시 공격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이삭스는 그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감옥 괴물의 리더는 거부한다. 그래서 이삭스는 그들을 향해 공격했지만 두려움의 적들은 빠르게 도망쳤고 이삭스의 마법 덕분에 그는 이삭스를 다시 끌어냈다. 그때 이삭스는 머리를 돌리며 감옥 괴물의 리더가 갑자기 정의감을 잃게 했다. 한편 그의 형제들은 그날 발생한 일에 대해 그들의 클랜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감옥 괴물의 리더가 2명이 감옥 괴물과 함께 떠나고 있을 때 여성 감옥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 유이를 공격했다. 잠시 후
그들은 자신을 감옥 괴물의 리더라고 소개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산바였고 그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양쪽과 협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렌즈 집단은 유이를 위해 2명의 감옥 괴물을 풀어주었다. 여성 감옥의 리더가 갑자기 친구들과 함께 떠났다. 하지만 잠시 후 그들은 숲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는 데이터 터미널이 보고했기 때문이다. 레이브는 그들이 다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았다. 유이가 산바와 싸울 때 그들은 둘 다 형제임을 알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유이와 산바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산바는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감옥의 리더라고 말했고 이는 그들에게 그와 같아지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유이는 그들을 찾기 위해 자신을 회복하려고 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눈 후 비비안과 릴리가 서로 속이고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갑자기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고 그것은 산바가 문을 열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유엔과 그의 동생이었고 그들은 그곳에 감옥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리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다시 공격했고 그래서 이작스가 그들을 붙잡았다.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순간이었다. 비비안은 동생에게 그들이 왜 왔는지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을 때 그들은 모두를 데려가 그들의 부족에 가입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비안은 즉시 그들을 거부했으므로 이 사람들은 금을 가져갔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비안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집 전체에 빛이 꺼졌고 유이가 부엌을 보았을 때 물도 없었다. 그때 리는 그들이 아직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이 없는 세입자들 때문에 리는 혼자 있을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그녀가 일어났을 때 비비안과 다른 이들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여전히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터미널 데이터를 요청해 레이븐 사무실로 가게 해달라고 했다. 릴리와 다른 이들은 린이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었다. 린이 레이븐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잡은 악마 사냥꾼과 직업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다. 린이 꿈의 차원에서 얻은 돌접시 때문에 그녀는 그 안에 직업이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범죄자와 꿈의 차원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여기서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꿈의 차원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집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가 들어가자 모든 세입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고 청구서를 잘 납부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그들은 함께 나눌 음식을 제공했다. 이것은 신비로운 생물의 일기 마지막 에피소드의 끝이다. 이 영상을 즐기셨기를 바라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채널을 구독하셔서 새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